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암울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정말로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대한민국은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데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고려시대 때도 그랬고 삼국시대 때도 그랬어요.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쌍수를 들고 환영할 나라는 중국과 북한입니다. 물론 일본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은 지금 미국과 경제 전쟁과 부동산 위기로 경제가 폭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협하고 또 미래를 제시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러한 것들이 대통합으로 대통령이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혜로운 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7년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교 7년 생활할 동안 스승 신부님이 항상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 두 가지를 꼭 병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성서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세상을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신문만, 세상에만 몰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아니 신부가 종교 얘기만 하면 되지 뭐하러 정치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관여하냐 하는데 문제는 내 교우들이, 내 사랑하는 교우들이 성당에서만 삽니까? 어디서 살죠?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성당에서도 살지만 세상에도 살아요. 그러면 신부가 성당, 세상은 전혀 모른 채 성당 얘기만 한다면, 복음 얘기만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사목이 아니죠. 양떼를 푸른 풀밭에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국 수출이 홍콩을 포함해서 33%입니다. 미국은 20%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 2024년은 통계가 좀 바뀔 거예요. 중국이 줄어들고 미국이 늘어납니다. 2024년하고 올해는 중국 경제가 폭망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경제가 미국 수출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경제 전쟁을 하면 이미 싸움이 시작됐죠. 미국도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미국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호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쟁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암울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가고 정말로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요즘 태극기 부대원들이 제게 악성 댓글을 올릴 때 이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에 넘길 생각이냐고 따지고 비난을, 처음에 저는 그게 무슨 글인지 몰라서 무슨 소리지 이게? 왜 내가 대한민국을 중국에 넘기지? 왜 북한에 넘기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 댓글이 무슨 뜻인지. 근데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한민족 역사 반만년 5천년입니다. 이 한반도는 남한만 약 11만 제곱킬로입니다. 남북 하나 합치면 23만 제곱킬로미터죠. 북한이 우리보다 땅은 더 넓습니다. 중국이 960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보다 95배가 커요. 우리 남한 95배만큼 큰 나라예요. 제가 지금은 중국을 잘 가지 않지만 한번 심양 쪽에 한번 옥수수를 가는데 5시간 내내 옥수수 밭이에요. 얼마나 나라가 크면은 러시아는 우리나라보다 170배 큰 나라입니다. 지금 전쟁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 자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98배 큰 나라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다닌 나라는 미국이죠.
다녀볼수록 이 거대한 미국 대륙, 그 전체 대륙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가꾸었는지, 프론티어라고 그러죠. 개척 정신이 정말 얼마나 대단했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4배 큰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강대국에 끼어 있어요. 이 큰 나라에 끼어 있으면서 끝없는 꽃놀이패로 정치와 경제의 놀잇개감으로 고통을 받는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중국 편을 들면 미국이 우리를 되씹고, 우리가 미국 편을 들면 중국이 되씹습니다. 러시아도 북한 지금 전쟁 파견하고 그러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우리를 가장 잘 이용해 먹고 이득을 취하는 나라는 일본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에 놓인 대한민국은 정치가 안정이 되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데,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고려시대 때도 그랬고 삼국시대 때도 그랬어요. 대한민국 경제 위기에 쌍수를 들고 환영할 나라는 중국과 북한입니다. 물론 일본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은 지금 미국과 경제 전쟁과 부동산 위기로 경제가 폭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중국 공산품은 한국과 경쟁을 했고 이제 대한민국을 제쳤다고 봅니다. IT, 정보 기술을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지난 1월 20일경 딥시크라는 신기술을 전 세계에 개방하면서 미국 AI 시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과 경쟁해서 미래 먹거리인 시장에서 밀려버리면 한국 경제는 발전은커녕 추락할 겁니다. AI 기술이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좋았는데 지금 미국,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6위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이 상태가 우리나라 정책이 이렇게 멈춰 있다면 10위 밖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10위 밖으로 떨어지면은 우리나라는 미래 먹거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신을 못 차리면 잃어버린 30년을 지내고 있는 일본을 쫓아 따라갈 것이라고 하고 이미 앞으로 10년 동안 경제 발전을 못할 것이라는 예측과 통계가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3년 연속 1%대 경제 성장을, 1%대는 경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나라가 이 규모를, 경제 규모를 지금 원래 2022년에는 세계 9위, 10위였는데 작년에는 13위로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점점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중국을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예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최고의 대한민국 1인입니다. 물론 북한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갖다 바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저에게 종북, 좌라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30년 전인 1995년, 96년, 97년 대폭우, 그 다음에 대가뭄, 환경 파괴로 인한 고난의 행군을 벌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때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바리대기 황석영 씨 정말로 그 글 잘 썼어요. 황석영 씨의 바리대기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아주 얼마나 북한이 고통스러운 나라인지 잘 표현을 했습니다. 먹을 것도 전기도 물도 자유도 없는 나라에게 이 아름답고 풍요롭고 자유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에 사는 내가 종북? 북한을 추종한다? 좌파다? 이거는 정말로 가당치 않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태극기 부대의 논리는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저도 중국 싫어하고 북한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한민족과 한반도는 5,000년 동안 중국에 시달려왔고 늘 핍박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이 시작한 개혁, 개방, 이때 까만지든 하얀지든 상관없이 쥐만 잡으면 된다는 얘기로 시작해서
1992년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요때 완전 개방을 하면서 경제 기반을 다졌고 2001년에는 WTO 가입하면서 미국과 세계를 주도하는 G2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WTO 가입한 바람에 대한민국이 중국에 엄청 수출을 많이 하게 되었고 사실은 우리나라는 중국 때문에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발판이 되기도 했고 이제는 중국에 우리가 끌려가는, 딸려가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막강한 경제력을 보유한 중국은 대한민국을 억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에게 이 자유로운 나라를 넘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 이래 통일된 국가가 된 중국은 늘 한민족을 침략했습니다. 지금 시대도 중국은 통일된 상태를 100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1910년경에 공산당이 나왔고 국민당을 내보내고 공산당이 되고 거의 100년 동안 통일국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은 언제든지 한반도를 침략, 정복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중국에 이 소중한 나라를 갖다 바친다는 정치 이슈를 내걸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귀한 자유민주주의를 중국 공산주의에 갖다 바치려는 바보 같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천주교 신부인 제가 대한민국을 중국에 갖다 바치려는 수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중국 공산주의는 지금도 종교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중국에서 선교 행위를 하는 선교사들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입니다. 교통사고로도 죽이고 정말로 알게 모르게 공안들이 데려다 죽이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사 신부들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저는 들었어요. 이런 중국에게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는 천주교 신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반도 5,000년 역사를 보면 중국은 우리 민족을 끝도 없이 괴롭혔습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통일된 한나라의 침략을 받아 망합니다. 유방이 항우를 물리칠 때 마지막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사방이 그리운 초나라 노래만 부른다 해서 군인들이 전부 다 칼을 내려놓죠. 이때 사면초가 사방 전추가 초나라의 노래라는 말이 나오고 한나라 유방이 항우장사, 산도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항우장사를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한 때가 기원전 202년이었고 그 뒤 거의 90년이 지난 뒤 한반도 고조선을 침략해갖고 무너뜨립니다. 지금 중국이 통일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요즘 중국이 동북 공정이라며 한반도 역시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에 이어 등장한 수나라는 기원 후 589년 중국을 통일한 데 9년 만인 598년 고구려 공격에 났습니다. 이후 수나라는 614년까지 4차례 고구려 원정에 나섰으나 결국 실패합니다. 이때 영웅 을지문덕 장군이 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을 하고 수나라 근데 끝까지 따라가요. 마지막까지 다 죽입니다. 왜? 이렇게 죽여야지 다시는 우리나라를 고구려를 엿보지 못한다고. 저는 그 을지문덕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하면서 이순신 장군 역시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마지막까지 다 죽여야 된다고. 그래야지 다시는 침략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갖고 뭐 거의 40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 물론 일본의 사정도 있었지만은 그것이 아마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나라를 이어받은 양귀비의 이야기를 탄생시킨 당나라는 624년 대륙을 평정하고 난 다음에 당태종 이세민이 21년 뒤에 645년 고구려 침략에 나섭니다. 이때 유명한 안시성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 나라들과 통일되고 나면 무조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반도를 침략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통일된 지 100년이 지났어요. 이 동북공정이라는 말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서로 내부 총질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족이 아닌 이민족 왕조이긴 하지만 징기스칸의 원나라는 1206년 건국 이후 중국 대륙을 쥐고 난 다음에 100년 후인 1231년 고려를 침공했고 100년, 150년 동안 고려를 지배를 했어요. 청나라 역시 1616년 청나라 전신인 후금이죠. 여기 거란, 만주 이게 막 섞여 있어요. 형성하면서 1636년, 7년 병자호란을 일으키고 한민족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수모를 겪죠. 그리고 우리 민족 50만 명을 청나라로 끌고 갑니다. 이런 중국 공산주의 국가에 이 자유민주주의인 대한민국을 갖다 바친다는 주장을 하는 태극기 부대원들은 한심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6.25 전쟁 때 100만 명 대군을 파병해서 압록강까지 진격하고 연합군을 몰아낸 한국 통일을 저지한 마오쩌둥 이하 중국 공산당을 저는 아주 싫어하고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철저한 동맹국입니다. 미국이 없었다면 남한은 이미 북한의 흡수 통일되어 지독한 공산주의 체제에서 살았을 것이고 저에게 하느님을 믿는 신앙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는 분들, 저는 촛불 아닙니다. 저는 예수당입니다. 성조기가 그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라는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인식이나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이 한국에 보여준 아나무인의 태도를 보면 어떤 형태로든 한국을 길들이고 손보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횡포를 보면 중국인 한국 관광을 전면 차단했고 한국 상표 1638건으로 중국 제품을 메드 인 코리아 상품을 도용해서 김밥 천국, 돈치킨, 굽네치킨, 횡성한우 같은 상표를 도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국산 화장품 수입을 제한했고 각종 국산 제품을 기준 미달이라고 해서 통관을 시켜주지도 않았습니다. 백건우와 조수미 공연도 취소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과 연예인들 활동을 중지시키고 연예인들 광고도 취소합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 대중가수 공연, 영화 상영, 드라마 방영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에 대한민국을 갖다 바친다는 비난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댓글이고 주장입니다. 사실 저는 중국에 정면으로 맞서 투항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북공정으로 고구려가 중국 거다, 대한민국 한복이 중국 거다, 태권도도 중국 거다 할 때마다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특히 세계 5대 건강식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김치마저 중국 거라고 우기고 포크레인으로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한국으로 세계로 수출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김치를 세계 최고의 김치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3년 전부터 평창 대관령 고냉지 농가와 또 전국의 유기농을 생산하는 유기농 고추, 만초, 마늘, 파, 대파, 쪽파 이런 것들을 유기농을 전부 다 여기 들여와서 무려 100억 이상의 김치를 생산해서 제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움직이는 상표이기 때문에 저라도 이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역시 전국에 유기농으로 김치 재료를 생산하는 농가와 계약을 맺어 농민들은 안정적으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생산자들도 판매에 신경 쓰지 않고 세계 최고의 김치를 만들기 위해 저는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천년 한반도 역사 이래 지금처럼 우리 민족이 풍요롭게 산 적은 없습니다. 밥 세 끼를 이렇게 풍요롭게 먹고 산 적이 5천년 이내 없었어요. 조선시대만 해도 정말로 평민들은 하루에 2끼, 1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그놈의 양반들이나
하루에 5끼를 먹었죠. 우리나라가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만주, 몽골, 거란, 여진족에 치이면서 늘 전쟁과 배고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950년 6.25 전쟁 이후 지금 7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정치적으로도 안정한 나라로,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을 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지금 제가 도와주고 있는 잠비아가 국민소득 80달러였을 때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66달러였어요. 잠비아보다 못 살았어요. 방글라데시보다 못 살았어요. 이디오피아보다도 못 살았어요.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뭐가 있었어요? 지독히도 가난했던 1950년대였습니다. 1950, 60년대 대한민국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면 다음 해인 3월까지는 그럭저럭 먹을 게 있지만 보리가 피는 5월까지는 먹을 게 없었습니다. 이 3, 4월 보리고개 때 쌀독에는 먹을 게 없으니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빨간 죽을 써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이 소나무 껍질이 먹을 때는 허기를 해결했지만 똥을 눌 때는 섬유질이 강한 소나무 껍질은 돌덩어리로 변합니다. 이 돌덩어리를 빼내니 똥구멍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환갑입니다. 여기 평창에서 나하고 자랐던 분들하고 내 나이하고 같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래. 내 나이 때인데도 강원도 이 평창에서 살면서 옥수수하고 감자만 먹고 자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30년, 40년, 물론 70년이란 기간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때 미국에 구호품이 없었다면 남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굶어 죽었을 겁니다. 일제 36년 동안 온갖 착취와 만행을 일삼았던 일본은 1965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3억 달러를 보상했는데 해방이 되던 해부터 미국은 한국에 20억 달러가 넘는 원조를 지원해 줬어요. 우리나라가 1960년 이제 일어나기 전까지 꾸준히 지원을 해줬습니다. 무상 지원이에요. 그때까지는. 그냥 조건 없는 지원을. 그때 20억 달러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해방 이후 막대한 원조를 받아들이는 동안에 한국 경제는 엄청난 발전을 합니다. 국민 총생산 성장률이 1953년 이후 연평균 6%를 유지합니다. 2차 산업, 이제 공장이 돌아가는 건 14.5%, 1차 산업, 3차 산업은 5%의 비약적 발전을 합니다. 미국의 지원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3%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1%에 묶여 있어요. 1962년까지 미국은 한국에 무상 원조를 해줍니다. 그 가운데 밀가루라고 하는 소맥이 36%, 우리가 수제비 먹고 밀가루, 국수 해 먹고 이거 다 미국 원조입니다. 보리라고 부르는 대맥 17%, 쌀 17%, 옷을 만드는 원면 11%를 지원을 해줍니다. 혹자는 미국의 쌀이 남아 돌아가서 원조해 준 것이라고 하는데 한심한 논리입니다. 만약 미국에 원조가 없었다면 우리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끔 태극기 부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뭐하러 아프리카 잠비아나 이태석 신부님이 도와주던 남수단에 학교 지어주고 먹을 양식 보내주느냐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의 도움으로 배고픔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인지상정, 인간의 도리입니다. 어쨌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부터 시행한 경제발전 개발 5개년 계획이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승만 정권 때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나 정부의 무능과 부패로 진행할 수 없었는데 독재의 논란이 아직도 있지만 박정희 정권은 지독히도 가난했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신의 한 수는 바로 중화공업 육성입니다. 미국은 그저 한국은 농업 국가에 머물기를 원해 중화공업 개발을 지원해주지 않았는데 박정희 정권은 대한민국이 살 길은 중화공업을 통한 수출만이 살 길이라고 결론 짓고 우리나라가 지금도 78%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거의 시작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공업 육성에 있습니다. 수출은 1970년 8억 8,200만 달러에서 1976년 35억 달러로 4배 증가했고 1977년 100억 달러 수출이라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였는데 대단했던 기억이 납니다. 100억 달러의 의미를 몰랐어도 하여튼 100억 달러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2024년 대한민국 수출액은 얼마냐 하면 48년 만에 6,833억 달러 68배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매해 10% 이상 성장을 했던 거예요. 매해 지난 30년, 40년 동안 1950년 대한민국보다 잘 살았던 잠비아는 여전히 70년 전 상태 그대로인데 전쟁이 끝나고 75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이지만 연간 70년 전에는 2,400만 달러에 불과했는데 지금 수출이 6,830억 달러니 그 늘어난 게 무려 28,391%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중화공업은 도대체 뭐냐? 철강,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석유화학 등 6개 중화공업을 집중 육성을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때 우리는 베트남 파병을 단행합니다. 일본이 36년간 이 한반도에 고혈을 빨아가고 겨우 3억 달러밖에 보상하지 않았지만 베트남 파병에서 군인들이 벌어들인 돈은 무역과 비무역 그리고 해외 근무 수당으로 벌어들인 돈을 합치면 1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돈으로 경부고속도로 군수물자 개발에 사용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통계가 다르지만 그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23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우리나라 A1 소총에서 M16까지 우리가 전부 다 베트남 전쟁에서 끌어들인 경제 효과를 받고 그 기반으로 지금 방산 업체가 훨훨 날개를 달고 전 세계로 우리나라 무기들이 수출이 되고 있는 거죠. 중화공업의 구체적인 분야를 보면 철강을 통해 조선업, 작년에 조선 수주가 중국을 제칩니다. 세계 1위입니다. 자동차 세계 5위 생산국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지금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입니다. 지금 한 8%, 9%입니다. 제가 미국에 이렇게 가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그냥 길에 막 다닙니다. 이게 바로 포항제철, 철강, 산업 덕분입니다. 가전 세계 최고의 TV, 냉장고, 원동력입니다. 기계, 건설의 근간입니다. 이 철근 이거를 전부 다 만들기 때문에 건물도 세계에서 가장 잘 짓는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이 철강 덕분입니다. 그리고 비철금속으로 축전지, 전선의 피복제, 아연, 철판, 도금제,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원동력입니다. 여기서 빼어놓을 수 없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석유화학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개발하지 말라고 적극 말린 사업 분야입니다. 그냥 미국에서 수입해서 써라. 그러나 우리는 이 석유를, 원유를 수입해서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그리고 휘발유, LPG, 등유, 플라스틱, 나프탈렌 이런 것들로 작년에 석유 제품으로 세계 2위를 달성합니다. 1970년에 시작한 중화학공업이 1990년까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립니다. 비약적 경제 발전을 이룬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중국의 부상입니다. 1992년부터 전 세계로
공산품을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중국에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한민국은 경제정책 대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세계 경제 흐름을 읽지 못하고 IMF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1997년 우리 IMF 때 외환 보유액이 30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일본으로 여러 나라에 돈을 뿌리려고 했지만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국은 우리는 미국의 아주 양호한 기업들을 다 뺏기고 말았죠. 지금 외환 보유액이 우리나라는 한 4,200억 달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23%입니다. 필요한 외환 보유액의 23%에 홍콩은 100%가 넘어요. 우린 적어도 8천억 달러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은 97년 국가 부도를 맞이했고 IMF 국제구제금융통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를 나앉고 자살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전 세계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동안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제2도약인 IT혁명, 이때 이건 김대중 정부가 이룬 거죠. 선진국 2001년 WTO 중국이 가입하면서 중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가 IT로 반도체로 지금까지 선진국 반열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IT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는 어떤 시대냐면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대절명의 세계 대변혁의 시대에 2024년 12월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는 여러 가지로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협하고 또 미래를 제시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러한 것들이 대통합으로 대통령이 할 일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혜로운 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지혜로운 답을 찾아 여러분들과 함께 머나먼 그러나 아주 세밀한 그러한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은 들썩이고 뉴스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경제가 회복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은 뭐가 달라졌지? 여전히 장 보러 갈 때는 손이 떨리고 기름값은 오르고 전기요금은 또 오릅니다. 아이 학원비는 줄일 수도 없고 치과 치료 한 번 받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뉴스에서는 지표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제 지갑은 그대로고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도대체 이 숫자들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주식이 오르면 다 같이 잘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왜 내 주변 가게들은 문을 닫고 퇴직한 지인들은 일거리를 찾느라 아침부터 이력서를 쓰고 있을까요? 코스피 4천, 그 숫자 속엔 우리 가족의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 반찬가게 문을 여는 그 손길도 없고 아버지가 줄어든 연금으로 매달 병원비를 계산하시는 그 고민도 없습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는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나라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경제의 목적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내 삶이, 우리 삶이 정말로 나아지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진짜 회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코스피 4천이 부의 신호일지 모르지만 어떤 이에게는 또 하나의 소외감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평범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하루입니다. 쓸모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하루, 오늘도 살아가길 잘했다는 위로 하나. 코스피 4천 시대, 그 숫자 너머에 있는 우리 삶도 함께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위한 나라, 그 방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